좀 다른 각도에서 이 자산 투기 열풍이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자는 건데요. 그 LH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분노했던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LH 직원들이 이 블라인드라는 앱에서 이 블라인드가 이제 직장 이메일로 인증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익명 커뮤니티인데 그 LH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했죠.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냐? 이게 우리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자인지 아니면은 공부를 해서 정당한 투자를 한 건지 니네들이 어떻게 알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서 어떤 전 사회적인 분노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LH 직원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항변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걸 같이 살펴보자는 것이고, 자산 투기라는 게 지금은 뭐 모든 노동자들 사이에서 아주 그냥 대대적인 열풍으로 불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요거는 경실련에서 작년에 냈던 그래프인데, 경실련에서 이 그래프를 낸 거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해서 계속 통계 마사지를 했어요. 지방이랑 이제 서울이랑 다 합쳐가지고 사실 별로 오르지 않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경실련에서 서울 집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올랐는지 보여준 거거든요. 이제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5억 넘게 올랐습니다. 노동소득을 통해서는 집값 오르는 걸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LTV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뭐 론 투 밸류라고 해서 집값에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오른 집값에서 이 부동산 거품에 올라탈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LTV가 뭐 지금 한 50% 정도 서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면은 최소한 5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이 부동산 거품에 올라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젊은 층들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떤 자포자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행했던 말이 이생망이죠,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이니까 뭐 욜로, 소확행, 당장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을 찾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거대한 한번 반전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아시다시피 작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이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각국의 이제 세계 경제가 셧다운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큰 폭으로 폭락을 해요. 근데 이때 주식시장에 대해서 감각이 있던 누군가는 이걸 아주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장주가 삼성전자이잖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한 5만 8천 원에서 한 4만 2천 원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비투를 해서 빚을 끌어들여서 삼성전자를 막 대규모로 매수를 하고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가가 좀 회복됐을 때 상당한 매도 차익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런 성공담들이 갑자기 확산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동학개미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돼요. 그 당시 이제 통계를 보니까요, 작년에 개인들이 순매수한 금액이 무려 한 66조 정도입니다. 이 순매수라는 개념은 총 매수한 금액에서 총 매도한 금액을 뺀 거거든요. 개인들이 무려 66조를 주식 시장에 쏟아부어요. 이게 2018년에 가장 규모가 컸을 때 한 6배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66조가 들어가니까 주식이 폭등할 수밖에 없고요. 너도 나도 이제 주식 시장에 다 달라붙습니다. 63.8%가 올랐다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정기 예금이 뭐 한 1% 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은 개인 투자자들을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라고 호칭을 하게 되었는데, 제 주변에도 보니까 이거 동학개미라고 하니까 되게들 싫어하시더라고요. 이 동학이라는 것은 위대한 민중항쟁의 전통인데, 왜 이 투기판에다 이 동학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 네이밍 자체가 젊은 층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동산이 폭등한 상태에서 이 거품에 올라탈 수 없고 자기는 이생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주식시장은 자기도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주식은 소액으로라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단돈 뭐 몇십만 원을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어떤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다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공부를 하죠. 인터넷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를 나누는 카페들, 뭐 리딩방 어마어마합니다. 유튜브 개인 뭐 증권방송 구독자 수 보세요. 막 몇십만 명 다닙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민주노총 구독자 수 보고 왔는데 유튜브 민주노총 한 6천 명이 구독자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주식은 한 몇십만 명씩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주식 투기나 이런 거를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굉장한 거부감을 보입니다. 불로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그 대가로서 이득을 얻는다는 거죠.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이 아까 뭐 최영익 동지 발제에서 이 지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나왔지만 이전 세대는 굉장한 좀 어떤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죠. 이 사실 불로소득을 비판한 게
아담 스미스이잖아요.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가 생산 과정하고 괴리된 가상의 부를 추구해서는 국부가 형성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던 개념인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개념 자체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제일 뻔질나게 나오는 인간이 이 인간이죠. 존봉준, 존 리라는 인간인데 이거 마치 뭐 명언인 것처럼 돈이 돈을 벌게 해라. 돈은 늙지 않는다. 몸은 늙지만 돈은 늙지 않으니까 돈이 돈을 벌게 하고 자식들한테 사교육할 시간 있으면은 주식을 가르쳐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닙니다. 마르크스는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의 망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 마르크스 얘기가 아니라 이 존 리의 얘기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훨씬 와닿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바야흐로 화폐에 대한 물씬 숭배가 아주 정점에 오른 순간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비트코인 채굴 광산. 이 비트코인이 무슨 개념인지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국가와 은행을 매개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화폐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고도의 연산 과정을 거쳐서 채굴을 하게 되면 이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준다는 건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지금 투기 수단이 됐다는 거죠. 이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한테 이 전설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2008년에 비트코인이 처음 생기고 2010년에 비트코인으로 처음으로 실물 거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 라슬로라는 사람인데 피자 2판을 비트코인 10,000개로 구입을 했대요. 그게 최초의 실물 거래인데 근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폭등을 하면서 그 라슬로가 피자 2판을 뭐 10억 원을 주고 사 먹은 셈이다. 100억 원을 주고 사 먹은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으로는 6천억 원짜리 피자를 사 먹은 셈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하나가 6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돈이 되니까 공업적인 방식으로 채굴을 해요. 이게 다 지금 컴퓨터예요. 모니터는 필요 없으니까 빼고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넣고 이렇게 공장식으로 돌리고 이게 열이 많이 나니까 이 송풍기로 이제 환기를 시키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들어가는 전력량이 이 기후 재앙의 시대에 아르헨티나 연간 전력 소모량보다 많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인구가 4,500만이거든요. 이거 완전 미친 짓이잖아요. 사실 뭐 주식이라는 건 그래도 실물 경제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연관이 있는데 이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발굴한다는 이유로 돈을 벌겠다는 이유로 이렇게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화폐에 대한 물씬 숭배가 강화된 상황이 자산 투기가 모든 노동자, 모든 계층으로 퍼져나갈 상황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급이라는 집단성을 해체시키고 개인의 어떤 공정한 경쟁이라는 그런 이데올로기들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원래 자본주의가 성립할 때 과거의 신분제를 철폐하면서 출현을 한 것이고 그때 개개인의 삶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노력의 대가이다. 자본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일론 머스크처럼 아주 혁신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사회에 기여를 해서 그런 것이다.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은 니네가 자기 개발을 안 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논리인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기사가 아주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인용을 해왔는데요. 경향신문에서 작년에 나왔던 2030 자나스대 보고서예요. 자본주의가 나온 세대 보고서인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투자를 공정하다라고 인식하고 노력하는 만큼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기회의 평등이다. 누구나 동등한 조건에서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연구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기회의 평등, 공정한 경쟁 이거 우리한테 이제 너무 익숙한 논리인 것 같아요. 인국봉 사태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했던 청년 조합원들, 청년 노동자들이 했던 얘기죠. 기회의 평등, 공정한 경쟁의 룰이 중요하고 이것만 담보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은 개인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들이 자산 투기 열풍을 끼면서 더더욱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주식시장에 어디 투자했다가 뭐 자기 망했다, 손실 봤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주식 커뮤니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네 돈, 네 산, 네 돈 내고 네가 산 건데 어쩌란 말이냐, 막 이런 논리들이죠. 이게 전부 이제 각자 도생에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어떤 집단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개선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젊은 노동자들은 한 미조직 사업을 이제 많이 참여하고 있는 편인데 그 노동자들이 삶의 조건은 굉장히 열악하지만 노조로 조직화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죠. 이직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노조를 하려면은 일단 자기 일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집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곳으로 가서 개별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죠.
마치 이제 조선시대의 노비들이 신분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의 면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듯이 하여튼 이 자산 투기 열풍이 계급 대신 계급이라는 것을 해체하고 개인의 각자 도생이라는 이념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원에서 제가 자산가 허위의식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건 뭐 소부르주아 허위의식, 소시민 허위의식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한 뉴스를 같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해 주식하는 어린이, 주식 초보자라는 뜻의 주린이들이 대거 등장했죠. 삼성전자의 소액 주주가 215만 명으로 늘어난 것도 이 주린이의 영향 때문인데 기업 주주총회 현장에서도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 공부를 시켜준다면서 자녀를 데리고 온 주부도 있었습니다. 오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주 보고 지난해 4월부터 주식을 시작해 순수익만 1,300만 원을 올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제주소년 권준군. 생전 처음 받아본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들떴습니다.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가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현장 참석자만 9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부터 젊은 주주들이 눈에 띕니다. 주식을 처음 사면서 주주총회라는 거를 매번 한다는 걸 알게 되고 대단한 사람들이 오는 걸로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처럼 동학 개미운동에 따른 주주 구성의 변화로 삼성전자 주총도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중계를 도입했습니다. 높아진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주주총회 분위기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황당한 얘기 같지만 요즘에 사람들이 저런다는 거예요. 주주총회 갔다 오고 나서 막 기분 좋아서 후기 올리고 이게 뭐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하고 비슷하죠.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이제 형식적인 1인 1표를 주면서 마치 국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주지만은 실제로는 소수에게 정보가 독점되어 있고 지금의 지배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환상을 주는 것처럼 저 주주총회 가는 사람들도 뭐 아주 그런 착각들을 가져갑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그 댓글을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완성차 업체가 파업을 하면은 좋은 댓글 안 달린 지는 뭐 벌써 10수년 됐죠. 노무현 때부터 귀족노조 얘기를 해가지고 당연히 악성 댓글들이 달리는데 최근에는 그 완성차 업체 파업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무슨 댓글이냐면은 니들은 하고 싶은 파업 다 하고 그럼 나 같은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는 누가 구제해 줄 거냐 이런 댓글을 달더라고요. 과거에는 예를 들면 스톡옵션 같은 게 이제 기업 내에서 노동자들의 의식을 이제 매수하는 방편이었다고 했다면은 지금 아주 기업 울타리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자산과 허위 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노동자 투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내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근데 이게 천년만년 갈 거는 아니라는 거죠. 마르크스도 당시 뭐 19세기 자본주의를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언젠가는 꺼질 수밖에 없는 거품면이라는 걸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요. 짐 로저스 같은 아주 뭐 유명한 80이 넘은 노회한 자본가잖아요. 얘도 아주 단언을 해요. 약속한다.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다. 2020년처럼 주식시장이 뭐 63.8%가 상승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씨알도 안 먹히겠지만 근데 자본주의가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이 거품이 꺼질 건데 그렇게 거품이 꺼지고 사실은 이런 어떤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게 확인됐을 때 그때 이 젊은 층 자산 투기에 같이 나섰던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튈 거냐는 거죠. 젊은 층한테 왜 이렇게 자산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한다. 근데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거품이 꺼졌을 때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절망과 분노를 느낄 것인데 그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이거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울시장 선거에서 확인되는 게 민주당 정부에 극도로 실망한 젊은 층이 극우인 오세훈을 지지한다는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반대로 이 절망과 분노를 느꼈던 계층이 이 자본주의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된 기사 하나 가지고 왔는데 2011년에 세계 금융위기 발발한 미국에서 있었던 것이죠. 맨큐의 경제학의 저자인 맨큐.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당연히 주류 경제학자고요. 하버드대에 다니는 학비가 1년에 6, 7천만 원 되는 걸로 아는데
미국의 초엘리트인데 금융위기가 터지고 자본주의의 한계가 보이는 상황에서는 맨큐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기를 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자산 거품이 꺼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의 에너지를 우리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오늘 토론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상입니다.